14. 레위는 눈앞을 응시하다 가축대를 보았다. 그리고 검은 말이 끄는 자신의 작은 첼레가와 가축대 옆으로 마차를 몰며 가축지기와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 마부를 알아보았다. 그런데 어느새 살찐 말이 콧김을 내뿜는 소리와 바퀴 소리가 거의 가까이에서 들렸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생각에 너무 몰두해 있어 마부가 왜 그에게 왔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마부가 어느새 그에게 다가와 소리내어 이름을 불렀을 때에야 비로소 거기에 생각이 미쳤다. 마님이 보내셨습니다. 형님과 어떤 신사분이 오셨습니다. 레위는 첼레가에 올라타 말고삐를 쥐었다. 레위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오랫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는 넓적다리 사이와 말고삐가 스치는 목덜미에 땀이 흠뻑 뺀 살찐 말을 쳐다보고 그 옆에 앉은 마부 이반을 쳐다보고는 자신의 형을 기다렸다는 것과 분명 아내가 자신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아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형과 함께 온 손님이 누구인지 짐작해내려고 했었다. 형도 아내도 미지의 손님도 그에게는 이제 예전과 다르게 생각되었다. 그에게는 이제 자신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질 것 같았다. 이제 형과 있어도 우리 사이에 늘 있었던 서먹함이 없을 것 같아. 논쟁도 없을 거야. 키티와 다투는 일도 없을 테고 손님이 누구든 그에게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해줘야지. 하인들을 대할 때도 이반을 대할 때도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초조하게 콧김을 내뿜으며 거침없이 질주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튼실한 말을 고삐로 팽팽하게 잡아당기면서 레비는 옆에 앉은 이반을 계속 돌아보았다. 그는 자신의 빈손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계속 자신의 루바시카를 잡아당기고 있었다. 레비는 그와 이야기를 나눌 구실을 찾았다. 그는 이반에게 말의 배때끈을 쓸데없이 너무 졸라맸다고 말하려 했다. 그러나 그런 말은 질책처럼 들릴 것 같았다. 그는 다정한 대화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딱히 다른 화제거리가 떠오르지 않았다. 말을 오른쪽으로 모십시오.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마부는 레빈이 진 고삐를 바로 잡아주며 말했다. 부탁니 날 건드리지 말게. 날 가르치려 하지 마. 레빈은 마부의 참견에 화를 내며 말했다. 여느 때와 똑같이 그런 참견은 그의 화를 돋우었다. 그러나 곧 그는 현실과 접촉했을 때 정신 상태가 자신을 즉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착각이었는지 깨닫고서 슬픔을 느꼈다. 집까지 약 4분의 1 베르스타 남은 지점에서 레비는 그를 맞으러 달려오는 그리샤와 타냐를 알아보았다. 코스차 이모부, 엄마가 오고 계세요. 할아버지와 세르게이 이바니치와 다른 한 분도 함께요. 그들은 첼레가에 기어오르며 말했다. 누가?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팔을 이렇게 하고 걸어요. 타냐가 집마차 안에서 일어나 카타바 소프의 흉내를 내며 말했다. 그럼 나이 든 분이니 젊은 분이니? 레비는 타냐의 흉내에 누군가를 떠올리며 빙그레 웃었다. 아, 불쾌한 인간만 아니면 좋겠는데? 레비는 생각했다. 길 모퉁이를 도는 후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들을 본 순간 레비는 밀짚 모자를 쓴 채 타냐가 흉내낸 모습 그대로 팔을 흔들며 걸어오는 카타바 소프를 알아보았다. 카타바 소프는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는데 그는 철학을 공부한 적 없는 자연과학자들에게서 철학에 대한 개념을 취하곤 했다. 최근에 모스크바에 있는 동안에도 레빈은 그와 많은 논쟁을 했었다. 카타바 소프를 알아본 순간에 레빈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카타바 소프가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음에 틀림없는 어느 대화였다. 아니야, 무슨 일이 있어도 더 이상 논쟁을 하거나 경솔하게 내 생각을 털어놓지 않겠어. 그는 생각했다. 레빈은 집마차에서 내려 형과 카타바 소프에게 인사를 한 뒤 아내에게 물었다. 키티는 미차를 데리고 콜로크, 그곳은 집 주변에 있는 숲이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콜로크로 갔어요. 그 애는 아이와 그곳에 있고 싶어 해요. 집안이 더워서요. 돌리가 말했다. 레비는 아이를 데리고 숲에 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늘 아내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류했다. 그래서 그는 그 소식에 불쾌해했다. 그 애는 아이를 데리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지. 공작이 빙긋 웃으며 말했다. 난 그 애에게 아이를 데리고 냉동고에 가보라고 권했다네. 키티는 양봉장으로 오고 싶어 했어요. 그 애는 당신이 그곳에 있을 거라 생각했죠. 우리도 그곳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돌리가 말했다. 그런데 너 무슨 일을 하고 있니? 세르게 이바노비치는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동생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말했다. 특별한 일은 없어. 늘 그렇듯 농사일로 바쁘지? 레빈이 대답했다. 그런데 형, 오래 머물 거지? 우리는 오래전부터 형을 기다렸어. 2주 정도. 모스크바에 할 일이 아주 많아. 이런 말들을 나누는 동안 두 형제의 눈이 서로 마주쳤다. 그러자 레비는 언제나 특히 이 순간에 형과 다정한
무엇보다 솔직한 관계를 맺고 싶은 강렬한 열망을 느꼈음에도 형을 바라보기가 거북했다. 그는 눈을 내리깐 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레비는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기뻐할 만한 화제, 즉 형이 모스크바에서의 할 일에 대해 언급하며 암시한 세르비아 전쟁과 슬라브 문제로부터 형의 주의를 돌릴 화제를 골라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의 저서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그런데 형의 책에 대한 서평은 나왔어? 그는 물었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의도적인 질문에 미소를 지었다. 아무도 그 책에 관심이 없다. 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관심이 없고. 그는 말했다. 보세요,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 비가 올 것 같지요? 그는 사시나무의 우듬지 위로 보이는 하얀 비구름을 우산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덧붙였다. 서로에 대해 적대적이지는 않지만 차가운 관계. 레빈이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그런 관계가 형제들 사이에 또다시 자리를 잡는 데는 이 정도의 말로도 충분했다. 레빈은 카타바소프에게로 다가갔다. 이곳에 오기로 하신 건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레빈이 그에게 말했다. 오래전부터 결심한 일입니다. 자, 이제 담소를 나눠봅시다. 스펜스는 읽었습니까? 아니요, 아직 다 못 읽었습니다. 레빈이 말했다. 하지만 이제 내게는 스펜스가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흥미롭군요. 이유가 뭡니까? 실은 스펜스나 그와 비슷한 사람들에게서는 나를 사로잡은 문제들의 해결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지만 그는 불현듯 카타바소프의 침착하고 쾌활한 표정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이 대화로 자신의 기분을 망친 것이 너무나 유감스러워 자신의 결심을 떠올리고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하지만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양봉장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이 오솔길로 가야 합니다. 그는 모두를 돌아보며 말했다. 좁은 오솔길을 따라 한쪽에는 반짝이는 삼색 오랑캐꽃이 끝없이 펼쳐지고 그 가운데에는 암록색의 높다란 미나리 아제비 덤불이 여기저기 무성하게 자라는 아직 풀을 배지하는 초지에 이르자 레비는 어린 사시나무들의 짙고 시원한 그늘 아래 벌을 무서워하는 양봉장 방문객들을 위하여 일부러 마련한 벤치와 그루터기로 손님들을 안내하고 자신은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빵과 오이와 신선한 벌꿀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울 안으로 향했다. 레비는 가능한 한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점점 더 빈번하게 그의 옆을 스치고 날아가는 벌들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오솔길을 따라 오두막에 도착했다. 문가에서 꿀벌 한 마리가 윙윙 소리를 내며 그의 수염에 얽혔다. 하지만 그는 벌을 조심스럽게 떼어 날려보냈다. 그늘진 문가에 들어서자 그는 벽의 못에 걸린 망을 내려 몸에 걸치고 호주머니에 손을 쑤셔 넣은 채 울타리를 친 양봉장으로 나갔다. 풀을 벤 자리의 한가운데는 보리수 속껍질로 말뚝에 묶은 각각 그 나름의 역사를 가진 낯익은 묵은 벌집들이 있었고 바자울의 벽을 따라서는 오래 분봉한 새 벌집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늘어서 있었다. 벌집의 입구 앞에서 노는 꿀벌과 숫벌은 한 곳을 빙글빙글 돌며 눈을 아른거리게 했고 그 사이에서 일벌은 계속 한 방향으로 숲속의 꽃이 만발한 보리수 나무와 벌집 사이를 오가면서 꿀을 나르고 있었다. 때로는 분주하게 일하며 재빠르게 날아다니는 일벌의 소리가, 때로는 떠들썩한 소리를 내며 빈둥거리는 숫벌의 소리가, 때로는 불안해하며 적으로부터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언제라도 침을 쏠 태세를 갖춘 병정벌의 소리가 끊임없이 귓가에 울렸다. 울타리 반대편에는 한 노인이 태를 깎고 있었으나 레빈을 보지는 못했다. 레빈은 노인을 부르지 않고 양봉장 한가운데 가만히 서 있었다. 그는 현실로부터 냉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혼자 있을 기회를 얻어 기뻤다. 현실은 이미 그의 기분을 몹시도 너절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는 자신이 이미 이반에게 화를 냈고 형에게 냉정함을 보였으며 카타바소프와 경솔하게 이야기한 것을 떠올렸다. 과연 그것은 순간적인 기분에 지나지 않았던 걸까? 과연 그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걸까?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까의 기분을 되찾는 레비는 자기 안에서 무언가 새롭고 중요한 것이 일어난 것을 기쁜 마음으로 느꼈다. 현실은 그가 찾은 정신적 평온을 잠시 가렸을 뿐 그 정신적 평온은 그의 안에 오롯이 살아있었다. 지금 그의 주위를 맴도는 꿀벌이 그를 위협하고 산만하게 하면서 그의 충만한 육체적 영혼을 앗아가고 육체적 평온을 앗아가고 그로 하여금 그들을 피하기 위해 몸을 움츠리게 만들 듯 그가 집마차에 올랐던 바로 그 순간부터 그를 애워싼 근심은 그의 정신적 자유를 앗아가고 말았다. 하지만 그것도 그가 근심들 가운데 있는 동안에만 지속되었을 뿐이다.
꿀벌이 주위에 있어도 그 육체적 힘이 그 안에 온전히 살아 있었던 것처럼 그가 인식한 그의 정신적 힘도 온전하게 살아 있었던 것이다. 15. 코스차,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이곳에 오는 동안 누구와 동행했는지 알아요? 돌리는 아이들에게 오이와 벌꿀을 나눠주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브론스키예요. 그가 세르비아로 간대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자비로 기병 중대를 이끌고 가더군요. 카타바소프가 말했다. 그 사람다운 행동이군요. 레빈이 말했다. 그런데 정말 아직도 의용군이 출정하고 있습니까? 그는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를 흘낏 쳐다보며 이렇게 덧붙였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하얀 벌집 한 칸이 들어있는 찻잔에서 꿀에 빠진 살아있는 꿀벌 한 마리를 뭉툭한 나이프로 꺼냈다. 그럼요. 아주 많이 갑니다. 당신도 어제 역에서 벌어진 광경을 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카타바소프는 오이를 아삭아삭 소리내어 씹으며 말했다. 그런데 말이요. 그런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 그 의용군들이 어디로 가고 누구와 싸우는지 제발 설명해 주시오. 노 공장은 레빈이 없는 동안 시작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려는 듯 이렇게 물었다. 튀르크인들과 싸우지요.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꿀 때문에 검게 변한 채 무기력하게 다리를 버둥대는 꿀벌 한 마리를 구해 나이프에서 사시나무의 두꺼운 잎사귀 위에 내려놓으며 침착하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도대체 누가 튀르크인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거요? 이반 이바니치 라고조프와 리디아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과 마담 시탈이요? 아무도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여 그들을 돕고 싶어 한 겁니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말했다. 하지만 공장님은 원조에 대해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레빈은 장인을 편들며 말했다. 전쟁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지. 공장님은 정부의 허가 없이는 개인이라도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코스차, 저것 봐요. 꿀벌이에요. 정말로 우리를 쏘려고 해요? 돌리는 말벌을 쫓으며 말했다. 그건 꿀벌이 아닙니다. 말벌이에요. 레빈이 말했다. 자,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카타바소프는 분명 그를 논쟁에 끌어들이려는 듯한 말투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왜 개인에게 그럴 권리가 없다는 겁니까?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한편으로 전쟁은 너무나 동물적이고 야만적이고 끔찍한 것이어서 그리스도교 신자는 물론이고 그 누구도 전쟁의 발발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전쟁의 부름을 받은 불가피하게 전쟁에 연루된 정부만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시민은 학문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국가의 문제, 특히 전쟁 문제에서 개인적 의지를 포기합니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와 카타바소프는 준비된 반박과 함께 동시에 입을 열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정부가 시민의 의지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사회가 자신의 의지를 천명해야 합니다. 카타바소프가 말했다. 하지만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분명 그러한 반박에 찬성하지 않은 듯했다. 그는 카타바소프의 말에 눈살을 찌푸리고 다른 것을 이야기했다. 그 문제를 그런 식으로 제기해서는 안 돼. 여기에 전쟁의 선포는 없었어. 다만 인간적인, 그리스도교적인 감정의 표현만이 있을 뿐이지. 같은 피를 가진, 같은 종교를 가진 형제들이 살육당하고 있어. 같은 종교를 가진 형제들이 아니라 그저 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인들이 살육당한다고 가정해보자. 감정이 격앙되겠지. 러시아인들은 그 끔찍한 일을 근절시키는데 힘을 보태고자 달려갈 거야. 너가 길을 걷다가 술주정뱅이가 여자나 아이를 두들겨 패고 있는 걸 보았다고 상상해봐. 난 너가 그 인간에게 전쟁이 선포되었나 안 되었냐를 묻지 않고 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들을 보호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죽이지는 않았을 거야. 레빈이 말했다. 아니, 넌 죽였을 거야. 모르겠어. 만약 내가 그런 장면을 보았다면 난 나의 본능적인 감정에 몸을 맡겼을 거야. 하지만 미리 뭐라고 말하지를 못하겠어. 그리고 슬라브 민족의 박해에 대한 그런 본능적인 감정도 없을 뿐더러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어. 어쩌면 너에게는 없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감정이 있어.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불만스러운 듯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민중들 사이에서는 이교도 하갈의 자식들의 압제 아래 고통받는 정교도에 관한 전설이 생생하게 살아있어. 여기서 이교도 하갈의 자식들은 이슬람 교도를 뜻합니다. 민중들은 자신의 형제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듣고 양심의 눈을 뜬 거야. 그럴지도 모르지. 레빈은 순순히 말했다.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 자신도 민중이지만 난 그것을 느끼지 못하겠어.
나도 그렇소. 공작이 말했다. 난 외국에서 지내며 신문을 읽었소. 당신들에게 고백하지만 불가리아의 끔찍한 사태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소. 왜 러시아인들이 그렇게 갑자기 슬라브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왜 난 그들에게 전혀 사랑을 느낄 수 없는지 말이요. 난 무척 괴로웠다오. 내가 괴물이거나 카를스바트 광천수의 영향으로 그렇게 되었나 보다 생각했소. 하지만 이곳에 와서 안심했다오. 난 나 말고도 슬라브 형제들이 아닌 러시아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소. 여기 콘스탄틴만 해도 그렇소. 여기에서 개인적인 견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르게이 이바니치가 말했다. 러시아 전체가, 즉 민중이 자신의 의지를 천명할 때 개인적 의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민중은 아무것도 모른다오. 공작이 말했다. 아니에요, 아빠. 어떻게 그들이 모를 수가 있어요? 일요일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은 어떻고요? 대화에 귀를 기울이던 돌리가 이렇게 말했다. 수건을 줘요. 그녀는 빙그레 웃는 얼굴로 아이들을 바라보던 노인에게 말했다. 그럴 리 없어요. 다들. 일요일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냐? 사제는 그것을 읽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읽어주었지. 그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설교를 들을 때면 늘 그러듯이 한숨만 쉬었어. 공작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러고는 교회에서 영혼 구원의 문제로 모금을 한다고 하니 1코페이까지 꺼내서 낸 거야.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인지는 그들 자신도 몰라. 민중이 모를 리 없습니다. 민중들 안에는 언제나 자신의 운명에 대한 의식이 존재합니다. 현재와 같은 순간에도 그들은 그러한 의식을 분명히 자각하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양봉장의 노인을 헐기 쳐다보며 말했다. 검은 수염 사이로 희끗희끗한 털이 비치고 수많은 은발머리를 지닌 잘생긴 노인은 꿀이던 찻잔을 쥔 채 자신의 키 높이에서 다정하고 조용하게 주인들을 내려다보며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는 분명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며 또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듯 했다. 그야 그렇죠. 그는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의 말에 의미심장하게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그럼 노인에게 물어봐.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아. 레빈이 말했다. 미하일리치, 자네도 전쟁에 대해 들었지? 그는 노인을 돌아보았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읽은 게 뭔가? 자네는 어떻게 생각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자를 위해 전쟁을 해야 할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알렉산드로 니콜라이치 황제 폐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걸요. 지금도 그분은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지요. 그분이 더 잘 아시니 빵을 더 가져올까요? 저 젊은이에게 빵을 더 주어도 되겠습니까? 그는 다리아 알렉산드로 번호를 돌아보며 빵 껍질까지 먹어치우고 있는 그리시아를 가리켰다. 나 물어볼 필요도 없겠군.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말했다. 우리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올바른 대의를 받들고자 모든 것을 버리고 러시아의 방방곡곡에서 몰려와 자신의 생각과 목적을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을 보았어. 그리고 지금도 보고 있지. 그들은 자신의 푼돈을 보내거나 직접 들고 와서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겠니? 내 생각에 그것은, 레비는 점차 흥분하며 말했다. 8천만의 민중들 가운데는 사회적 지위를 잃은 사람들, 푸가초프의 난이든 히바든 세르비아든 언제라도 달려갈 준비가 된 무분별한 사람들이 수백이 아니라 지금처럼 수만 명이 있기 마련이야. 너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그들은 무분별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민중의 가장 뛰어난 대표자들이야. 세르게이 이바니치는 마치 자신의 마지막 재산을 지키려는 사람처럼 격분하여 말했다. 그럼 기부금은 모든 민중이 기부를 통해 자신의 의지를 직접 표현하고 있잖아. 그 민중이란 말이 너무 모호해서 말이야. 레빈이 말했다. 업석이들, 교사들, 어쩌면 1000명의 농민 가운데 한 명은 그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알지도 몰라. 하지만 미하일리치 같은 나머지 8천만 명은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무엇에 대해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는지 최소한의 개념도 갖고 있지 않아.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권리로 그것을 민중의 의지라고 말할 수 있지? 16. 논리적인 토론에 능숙한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그 말에 반박하지 않고 즉시 화제를 다른 영역으로 돌렸다. 그래, 만약 너가 산술적인 방법으로 민중의 정신을 알고자 한다면 말이야. 물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란 매우 어렵겠지. 우리나라에는 투표가 도입되지 않았고 도입될 수도 없어. 그것으로는 민중의 의지를 표현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그것을 위한 다른 방법들이 있어.
그것은 분위기 속에서 느껴지지. 그것은 마음으로 느끼는 거야. 민중의 침체된 바다에서 움직이는 물밑의 흐름. 편견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명하게 감지할 물밑의 흐름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지. 좁은 의미의 사회를 바라보렴 인텔리겐자 사회의 무수하게 다양한 당파들이 예전에는 그토록 서로에게 적대적이던 그 당파들이 하나로 뭉쳤어. 모든 반목이 종식되고 모든 사회기관들이 한결같은 말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붙잡아 한 방향으로 이끄는 자연 발생적인 힘을 감지해 왔어. 그래서 모든 신문이 다 똑같은 얘기만 합디다. 공작이 말했다. 정말이요. 소나기가 퍼붓기 전에 개구리들처럼 그렇게 똑같은 소리만 늘어놓습디다. 그것들 때문에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어요. 개구리인지 아닌지 내가 신문을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나로서는 그들을 변호하고 싶지 않아. 난 인텔리겐자 사회가 같은 의견을 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거야.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동생을 돌아보며 말했다. 레빈이 대답하려 하자 노공작이 그를 가로막았다. 그처럼 같은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어. 공작이 말했다. 내 사위 스테판 아르가지치 말이요. 당신도 그를 알지요? 사위는 이제 뭘 하더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군요. 무슨 위원회의 위원직을 받게 된다오. 그곳에는 할 일이 없어요. 뭐라고 돌리? 이건 비밀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8천 루블의 연봉을 받는답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보시구려. 그가 하는 일이 유익한지 아닌지 말이요. 그는 당신들에게 그것이 대단히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증명할 거요. 그가 정직한 사람이긴 하지만 8천 루블만큼의 유능함을 갖고 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구려. 참, 그가 그 직함을 받게 되었다는 말을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세르게 이바노비치는 공작이 뜬금없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며 불만스럽게 말했다. 신문들이 다 똑같은 목소리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식이라고. 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신문의 수입이 2배로 뛴다고 합디다. 그러니 그들이 어찌 민중과 슬라브 민족의 운명과 또 그 모든 것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수 있겠소? 저도 신문들을 싫어하지만 그런 말씀은 부당합니다. 세르게 이바노비치가 말했다. 난 다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싶을 뿐이요. 공작은 계속해서 말했다. 알퐁스 칸은 프로이센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런 멋진 글을 썼소. 당신들은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가? 좋다. 전쟁을 설교하는 자. 그 자를 특수 전초 부대로 보내라. 돌격을 하든 공격을 하든 그들을 맨 앞으로 내보내라. 편집자들이라면 잘 할 겁니다. 카타바소프는 그가 아는 편집자들이 그 선발 부대에 소속되어 있는 장면을 상상하며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뭐라고요? 그들은 도망갈걸요? 돌리가 말했다. 그들은 방해가 될 뿐이에요. 그들이 달아나면 뒤에서 산탄을 쏘든가 코사크인들에게 채찍을 들려 세워두면 돼. 공작이 말했다. 농담이시죠? 좋은 농담은 아니군요. 용서하십시오, 공장님.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말했다. 난 그것이 농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것은 레빈이 입을 열었다. 그러나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사회의 각 구성원들은 자신의 일을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하도록 요구받습니다. 그는 말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론을 표명함으로써 자신의 일을 수행하고 있고요. 여론을 일치하여 그것을 충분히 표명하는 것, 그것은 언론의 공로인 동시에 기뻐할 만한 현상입니다. 20년 전이라면 아마 우리는 침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일어나 박해받는 형제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된 러시아 민중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은 위대한 일보이자 힘의 표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뿐 아니라 튀르크인들을 죽이는 것이기도 하지. 레비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민중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 희생하고 또 늘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들의 희생은 살인을 위해서가 아니야.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가슴을 자신의 마음을 그토록 사로잡고 있던 상념들을 대화에 결부시키며 이렇게 덧붙였다. 영혼을 위해서라니요? 당신도 이해하겠지만 그런 말은 자연과학자로서는 곤란한 표현입니다. 그 영혼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카타바소프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맹세코 난 전혀 모릅니다. 카타바소프는 큰 소리로 웃어대며 말했다.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라고 그리스도는 말하지. 세르게이 이바니치는 지극히 당연하다는 듯 복음서에서 언제나 레빈을 가장 당혹스럽게 만들던 그 부분을 인용하며 반박했다. 그야 그렇죠. 그들의 주위에 서 있던 노인은 우연히 자기에게
향한 시선에 답하며 또다시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아니, 친구, 당신이 패했어요. 패했어. 완전히 대패했는데요. 카타바소프가 유쾌하게 외쳤다. 레비는 화가 나서 얼굴을 붉혔다. 그것은 자신이 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억누르지 못하고 논쟁을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아니, 난 이 사람과 논쟁할 수 없어. 그는 생각했다. 이들은 뚫을 수 없는 갑옷과 투구로 무장했는데 난 알몸이잖아. 그는 형과 카타바소프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이 그들에게 동의할 가능성은 더더욱 적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설교한 것은 그를 파멸시킬 뻔했던 바로 그 이성의 오만함이었다. 그는 형을 포함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수도에 온 말 잘하는 수백 명가량의 의용군들에게 들은 것을 토대로 그들 자신과 신문들이 민중의 의지와 생각을, 그것도 복수와 살인으로 가시화된 그런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할 권리를 가졌다는 점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가 그것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은 주위의 민중들에게서 그런 생각들의 표현을 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서도 그러한 생각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민중은 무엇이 공공의 복지인지 모르고 또 알 수도 없지만 공공복지의 획득이 각 사람들에게 현시된 선의 율법을 엄격하게 지킬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에 전쟁을 바랄 수도 공공의 목적을 선전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바랴크인들의 소명에 관한 전설로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려는 민중과 미하일리치, 그는 그들과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우리의 대공이 되어 우리를 지배하소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온전한 복종을 약속합니다. 모든 노동, 모든 굴욕, 모든 희생은 우리가 짊어지겠습니다. 그러나 판단과 결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세르게이 이바니치의 말에 따르면 민중들이 그토록 비싼 값을 치르고 얻은 그 권리를 이제 와서 포기했다는 것이다. 그는 만일 여론이 어떤 오류도 범하지 않는 심판자라면 어째서 혁명과 꼬미는 슬라브 민족을 지키기 위한 운동처럼 합법적인 것이 될 수 없느냐고도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생각에 지나지 않았다. 한 가지만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지금의 논쟁이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를 자극하니 논쟁을 벌이는 것은 좋지 않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레비는 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먹구름이 모여들고 있으니 비가 오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는 편이 좋겠다며 손님들의 관심을 돌렸다. 17. 공작과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첼레가를 타고 떠났다. 나머지 사람들은 걸음을 재촉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때로는 하얀, 때로는 검은 비구름이 너무나 빠르게 몰려와 비가 오기 전까지 집에 도착하려면 더욱더 빨리 걸어야 했다. 그 얼음이 뒤섞인 연기처럼 검고 낮은 선도의 구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늘을 가르며 달렸다. 집까지는 아직 200걸음 정도 더 가야 하는데 벌써 바람이 일고 금방이라도 폭우가 쏟아질 듯 했다. 아이들은 두려움과 즐거움이 뒤섞인 비명을 지르며 맨 앞에서 달렸다. 다리아 알렉산드로바나는 다리에 달라붙는 치마와 힘겹게 씨름하면서도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며 이제는 걷는다기보다 아예 뛰고 있었다. 남자들은 모자를 꽉 잡고 성큼성큼 걸었다. 그들이 현관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굵은 빗방울이 쇠로 된 홈통의 가장자리를 때리며 부서져 내렸다. 아이들과 그 뒤에 오던 어른들은 유쾌하게 떠들며 지붕의 차양 아래로 뛰어들었다. 가체리나 알렉산드로바나는 레빈이 대기실에서 망토와 쇼를 들고 그들을 맞이하던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에게 물었다. 우리는 주인님과 같이 계신 줄 알았는데요. 그녀가 말했다. 그럼 미차는 틀림없이 콜로크에 계실 거예요. 부모도 함께요. 레비는 쇼를 움켜쥐고 콜로크로 달렸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먹구름의 중심이 태양을 뒤덮어 일식대처럼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바람은 그 자신을 강요하기라도 하듯 끈질기게 레빈을 막았다. 바람은 잎사귀와 보리수 꽃을 잡아뜯고 자작나무의 하얀 가지를 추악하고 괴상망측하게 드러내고 아카시아 나무며 꽃이며 우엉이며 풀이며 우덤지며 모든 것을 한 방향으로 구부렸다. 앞마당에서 일하는 농가의 처녀들은 소리를 지르며 하인방의 처마 밑으로 달려갔다. 폭우의 하얀 장막은 이미 멀리 보이는 숲 전체와 가까운 들판의 절반을 뒤덮고 홀로 그쪽으로 빠르게 전진했다. 대기에서 잘게 부서지는 빗방울의 습기가 느껴졌다.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그에게서 쇼를 잡아채리는 바람과 싸우며 달리는 동안 레비는 어느새 콜로크 부근에 도착하여 참나무 너머로 하얀 무언가를 보게 되었다. 그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강렬한 빛으로 빛나더니 대지 전체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고 마치 머리 위의 하늘이 쩍 갈라지는 것 같았다. 레비는 부신 눈을 뜨다가
자신과 홀로크 사이를 가로막은 두꺼운 비의 장막을 통해 숲 한가운데 있는 낯익은 참나무의 초록색 우듬지가 묘하게 이동한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는 두려움을 느꼈다. 정말로 끊긴 걸까? 그가 가까스로 이런 생각을 한 순간 참나무의 우듬지는 점점 더 움직임을 재촉하며 다른 나무들 뒤로 자취를 감추었다. 뒤이어 커다란 나무가 다른 나무들 위로 우직건 쓰러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번개의 빛, 천둥의 소리, 순간적으로 한기가 몸을 덮치는 느낌이 공포라는 한 가지 인상으로 녹아들었다. 나의 하나님, 제발 그들에게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그는 이렇게 웅얼거렸다. 그는 곧 이미 쓰러진 참나무에 그들이 깔려 죽지 않았기를 바라는 그의 간구가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깨달았지만 그는 그 무의미한 기도보다 더 나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말을 계속 되풀이했다. 그는 그들이 평소에 잘 가는 장소로 달려갔으나 그들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들은 숲의 반대편 끝에 있는 보리수 고목 아래에서 그를 불렀다. 어두운 색 옷을 입은 두 사람의 형체가 어떤 것 위에 몸을 구부리고 서 있었다. 그것은 키티와 보모였다. 레빈이 그들에게 달려갔을 때는 이미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한 때였다. 보모의 옷자락은 젖지 않았으나 키티의 옷은 흠뻑 젖어 그녀의 몸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은데도 내부가 퍼붓기 시작할 때 취한 자세 그대로 여전히 서 있었다. 두 사람은 모두 녹색 차양이 달린 유모차 위로 허리를 구부리고 서 있었다. 살아있어? 무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뒤축이 닳은 물로 가득 찬 구두로 웅덩이를 질벅거리며 그들에게 달려갔다. 키티의 발그레한 젖은 얼굴이 그를 돌아보며 모양이 망가진 모자 아래서 주저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당신은 부끄럽지도 않아? 어떻게 이런 경솔한 행동을 할 수 있어? 정말이지 이해가 안 돼. 그는 벌컥 화를 내며 아내를 공격했다.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내 잘못이 아니에요. 막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기가 마구 보채지 않겠어요?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했어요. 우리가 막... 키티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미차는 무사했고 비에 젖지 않은 채 계속 잠들어 있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들은 젖은 기저귀를 거두었다. 보모는 아기를 유모차에서 들어올려 안고 갔다. 화를 낸 것에 가책을 느낀 데비는 아내와 나란히 걸으며 보모가 모르게 슬며시 아내의 손을 잡았다. 18. 하루 종일 온갖 다양한 대화를 하는 동안 마치 정신의 외적 측면으로만 그 대화에 참여하는 듯 하던 레비는 자기 안에 일어나리라 믿었던 변화의 환멸을 느끼면서도 마음의 충만함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며 즐거워했다. 비가 온 뒤에는 너무 질척거려 산책을 할 수 없었다. 게다가 먹구름이 여전히 지평선을 떠나지 않은 채 하늘의 가장자리를 따라 천둥 소리를 내며 여기저기 시커멓게 떠돌고 있었다. 일행은 모두 집에서 남은 하루를 보냈다. 더 이상의 논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식사 후 다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분에 젖었다. 처음에는 카타바소프가 그 특유의 독창적인 농담으로 부인들을 웃겼다. 그와 처음 만난 사람들은 언제나 그의 농담을 몹시 좋아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의 부추김으로 암컷 지파리와 수컷 지파리의 성격과 생김새의 차이에 대해 그리고 지파리의 형태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관찰을 들려주었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도 기분이 좋아 차를 마시는 동안 동생의 부추김에 못 이겨 동방 문제의 전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설명했다. 그 이야기가 어찌나 명쾌하고 훌륭했던지 다들 그 이야기에 정신없이 빠져들었다. 키티만은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미차를 씻기는 일에 불려갔다. 키티가 나간 후 몇 번 정도 지나 레빈도 어린이 방에 있는 키티에게 불려갔다. 레빈은 마시던 차를 남겨두고 가면서 흥미로운 대화의 중단에 아쉬워하는 한편 왜 자기를 불렀는지 불안해하며 어린이 방으로 향했다. 왜냐하면 그를 부르는 일은 중요한 경우에만 있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끝까지 다 듣지 못한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의 계획, 즉 해방된 400만 슬라브 민족의 세계가 러시아와 더불어 어떻게 역사상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로서 레빈의 흥미를 강하게 끌었지만 그리고 왜 자신을 불렀는지에 대한 불안과 호기심이 그를 초조하게 했지만 그는 응접실에서 나와 혼자 있게 되자 곧 아침의 상념들을 떠올렸다. 그러자 슬라브적 요소의 세계사적 의미에 대한 생각들이 그의 영혼 속에서 일어난 것에 비하면 너무나 하찮게 느껴져 그는 그것을 순식간에 잊고 자신이 오늘 아침에 빠져있던 바로 그 기분으로 옮겨갔다. 그는 지금 사유의 전 과정을 자신이 이전에 전개했던 대로 떠올리지는 않았다. 그는 즉시 자신을 이끄는
그러한 사유들과 결합된 감정 속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영혼 속에서 이 감정을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분명하게 발견했다. 지금 그에게는 예전에 그가 억지로 평온을 꾸며내야 했을 때, 그가 그 감정을 발견하기 위해 사유의 과정을 복구시켜야 했을 때 있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지금은 오히려 기쁨과 평온의 감정이 예전보다 더 생생하여 사유가 감정을 따라잡지 못할 정도였다. 그는 테라스를 지나면서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한 하늘에 나타난 두 개의 별을 바라보았다. 그래, 내가 하늘을 보며 내가 바라보는 창공은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무언가가, 내가 스스로에게 감춘 무언가가 있었어.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이유는 있을 수 없어. 생각해 볼 가치가 있어. 그런 모든 것이 명백해질 거야. 어린이 방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자신이 스스로에게 감추었던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냈다. 그것은 신의 존재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신의 계시라면 왜 그러한 계시가 그리스도교 교회에만 국한되는가라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선을 설교하고 행하는 불교와 마호메트교는 그러한 계시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에게는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그것을 미처 표현하기 전에 어린이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키티는 양 소매를 걷어붙이고 목욕통 안에서 첨벙거리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서 있다가 남편의 발소리를 듣자 그에게 얼굴을 돌리며 미소로 그를 자기 쪽으로 불렀다. 반듯하게 누운 자세로 물에 뜬 채 자그마한 두 다리를 바둥거리는 통통한 아기의 고개를 한 손으로 받치는 한편 다른 한 손으로는 근육을 가볍게 긴장시키며 아기 위로 스펀지를 꽉 짜고 있었다. 자, 봐요. 여기 봐요. 그녀는 남편이 다가오자 이렇게 말했다.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의 말이 옳았어요. 아기가 사람을 알아봐요. 문제는 미차가 오늘부터 분명 의심할 여지 없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레빈이 목욕통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곧바로 그의 앞에 실험이 펼쳐졌다. 그리고 실험은 완전히 성공이었다. 그 실험을 위해 일부러 데려온 하녀는 키티를 대신해서 아기를 향해 몸을 구부렸다. 아기는 인상을 쓰며 싫다고 고개를 흔들었다. 키티가 아기를 향해 몸을 구부렸다. 그러자 아기는 환하게 웃으며 자그마한 두 손으로 스펀지를 잡고 키티와 보무뿐 아니라 레빈까지도 미처 생각지 못한 황홀감에 빠져들 만큼 즐겁고 이상 야릇한 소리를 내며 입술로 뽀글뽀글 물방울을 만들었다. 보모는 목욕통에서 아기를 한 손으로 들어올려 물을 끼얹고는 수건으로 감싸고 물기를 닦았다. 그리고 아기의 찢어질 듯한 울음소리가 멈추자 그녀는 아기를 어머니에게 넘겼다. 있잖아요. 난 당신이 그 아기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 같아 기뻐요. 키티는 아기를 가슴에 안고 늘 앉는 자리에 편안하게 앉은 후 남편에게 말했다. 난 정말 기뻐요. 그렇지 않다면 그 때문에 무척 괴로웠을 거예요. 당신은 그 아이에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아니야. 아무렴 내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을까? 난 그저 실망했다고 말했을 뿐이야. 뭐라고요? 이 아이에게 실망을 했단 말이에요? 아이에게 실망한 게 아니야. 난 나 자신의 감정에 실망한 거지. 난 더 많은 걸 기대했거든. 난 내 안에서 새롭고 즐거운 감정이 뜻밖의 선물처럼 피어나기를 기대했지. 그런데 갑자기 그런 감정 대신 혐오감과 연민이 그녀는 미차를 시키기 위해 빼둔 반지를 가느다란 손가락에 끼우면서 아기 너머로 그의 이야기에 유심히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쁨보다 두려움과 연민이 더 컸다는 거야. 오늘 소나기가 내릴 때 그 공포를 경험한 후 난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어. 키티의 얼굴이 미소로 환해졌다. 많이 놀랐군요. 그녀가 말했다. 나도 그랬어요. 하지만 그 일이 지나가 버린 지금이 더 무서워요. 나중에 그 참나무를 보러 갈 거예요. 그런데 카타바소프는 정말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대체로 오늘 하루는 무척 즐거웠어요. 당신도 마음만 먹으면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와 아주 잘 지내잖아요. 자, 사람들에게 가봐요. 목욕을 시키고 나면 이곳은 늘 덥고 김이 자욱해서. 제8부 마지막 글입니다. 그리고 안나 까리나 전체의 마지막 글이기도 합니다. 제8부 19. 어린이 방에서 나와 홀로 있게 되자 레비는 곧 무언가 분명치 않은 점이 있었던 조금 전의 생각을 다시 떠올렸다. 그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응접실로 가지 않고 테라스에 멈춰서서 난간의 팔꿈치를 기댄 채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날은 이미 완전히 어둑해졌다.
그리고 그가 바라보는 남쪽 하늘에는 먹구름이 없었다. 먹구름은 맞은편에 떠 있었다. 그곳에서는 이따금 번개가 번뜩이고 천둥 소리가 아련히 들려왔다. 레비는 정원의 보리수에서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눈에 익은 삼각형 별자리와 그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지루를 내뻗는 은하수를 바라보았다. 번개가 칠 때마다 은하수와 밝은 별이 사라졌다. 그러나 번개가 사라지자마자 마치 겨냥이 정확한 어떤 손이 던지기라도 한 듯 은하수와 밝은 별들이 다시 그 자리에 나타나곤 했다. 그런데 무엇이 내 마음을 어지럽혔더라? 레비는 아직 자신의 의혹에 대한 해답을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자기 영혼 속에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예감하며 혼자 말을 중얼거렸다. 그래, 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한 한 가지 현상은 계시를 통해 전 세계에 드러난 선의 율법이야. 난 그 율법을 내 안에서 느껴. 그리고 그 율법을 인정할 때 난 교회라 불리는 신자들의 공동체 안으로 결합해 들어간다기보다 이미 그 속의 다른 사람들과 결합된 상태가 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이지. 그럼 유대교도, 마호메트 교도, 유교도, 불교도들은 도대체 뭐지? 그는 스스로에게 위험하게 느껴지는 그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다. 과연 그 수억의 사람들은 지고한 선을 갖고 있지 않은 걸까? 그것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잖아. 그는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쳤다. 그런데 도대체 내가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 거지? 그는 혼자 말을 했다. 난 전 인류의 다양한 종교와 신적 존재의 관계에 대해 묻고 있어. 저 모든 성운을 포함한 세계 전체에 대한 신의 일반적인 현실을 묻고 있어.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이성으로 도달할 수 없는 지식이 나 개인에게 내 생각에 의심할 여지 없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난 고집스럽게도 이성과 언어로 그 지식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구나. 아무렴 별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내가 모르겠어. 그는 어느새 자작나무의 높은 가지로 위치를 바꾼 밝은 행성을 쳐다보며 혼자 말을 했다. 하지만 별들의 움직임을 바라볼 때는 지구의 자전을 상상하지 못하겠어. 그러니 내가 별들이 움직인다고 말할 때 그 말은 틀린 게 아니야. 그리고 천문학자들이 지구의 온갖 복잡하고 다양한 운동을 고려한다 한들 정말 무언가를 이해하고 산출할 수 있을까? 전체의 거리, 질량, 운행, 습동에 대한 그들의 놀랄만한 결론들은 오로지 고정된 지구를 둘러싼 전체의 가시적인 운행에 기초한 것이지. 지금 내 앞에 보이는 바로 이 운행 말이야. 이 운행은 수세기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존재했고 지금까지나 앞으로는 항상 똑같을 테고 언제나 검증될 수 있을 테지. 동일한 자오성과 동일한 지평선과의 관계에서 가시적인 하늘을 관찰한 것에 기초하지 않은 천문학자들의 결론이 무익하고 불확실한 것처럼 모든 이들에게 언제나 존재했고 앞으로 동일하게 존재할 그리스도교에 의해 내 앞에 드러났고 언제나 내 영혼 속에서 입증하게 될 수 있는 선의 이해에 기초하지 않는 한 내 결론은 쓸모없고 불확실한 것이 될 거야. 나에게는 다른 종교에 대한 물음, 그 종교들과 신적 존재의 관계에 대한 물음을 해결할 권리가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어. 어머, 안 갔어요? 갑자기 키티의 목소리가 말을 걸어왔다. 그녀는 같은 길로 응접실에 가는 길이었다. 왜요? 언짢은 일이 있어요? 키티는 별빛 속에서 그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번개가 별빛을 숨기고 다시 한번 그의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면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번개불 아래에서 그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고 그가 평온과 기쁨에 젖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키티는 이해하고 있어. 그는 생각했다. 키티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 키티에게 말할까 말까? 그래, 키티에게 말해야겠어. 하지만 그가 막 입을 열려는 순간 그녀가 말을 꺼냈다. 있잖아요, 코스차. 부탁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구숙방에 가서 하인들이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는지 어떤지 봐줘요. 난 좀 거북해서요. 하인들이 새 세면대를 갖다 놨어요? 좋아, 꼭 가볼게. 레빈이 일어나 아내에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아니야, 말할 필요는 없어. 그는 아내가 그의 앞을 지나쳐가자 생각에 잠겼다. 이건 비밀이야. 이것은 나에게만 필요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중요한 비밀이야. 이 새로운 감정은 날 바꾸지도 날 행복하게 하지도 않아. 그리고 내가 상상하던 것처럼 갑자기 날 계몽시키지도 않아. 아들에 대한 감정과 마찬가지지. 역시 뜻밖의 선물은 없었어. 믿음인지 아닌지 난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 감정 역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통을 통해 들어와 내 영혼 속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렸어. 난 여전히 마부 이반에게 화를 내겠지. 여전히 논쟁을 벌이고 여전히 내 생각을 부적절하게 표현할 거야. 나의 지성소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는, 심지어 아내와의 사이에도 여전히 벽이 존재할 거야. 난 여전히 내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비난하고 그것을 후회하겠지. 내 이성으로는 내가 왜 기도하는지 깨닫지 못할 테고, 그러면서도 난 여전히 기도를 할 거야. 하지만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일에 상관없이 이제 나의 모든 삶의 매 순간은 이전처럼 무의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의 명백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나에게는 그것을 삶의 매 순간 속에 불어넣을 힘이 있어. 예,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 모두 읽었습니다. 까레니나의 삶이 아주 강하게 머릿속에 남아있네요. 2월 7일부터 읽었는데 오늘이 2월 21일입니다. 아주 재미있었습니다.